최근에 2월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만큼 충격을 받았던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건이 발생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트라우마 생길 정도로 엽기적인 사건이거든요. 홍콩에서 벌어졌고요. 여러분들은 애비 초이 살인사건으로 현재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홍콩 사건을 제 채널에서 다뤄본 적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건 중에 정말 엽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홍콩의 사건이 아마 헬로키티 사건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사건은 그 잔혹성뿐만 아니라 정말 보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뻔뻔한 기생충 같은 범인들의 정체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란 뜻이겠죠. 심지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이 영화의 실사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홍콩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던 28살의 애비 초이, 차이템펑이라는 여성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본인 또한 4개 회사의 이사직에 있으면서 모델, 사업,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 벌어들인 자산까지 해서 순자산만 200억 가까이 되는 정말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잘 나가는 여성이었어요. 오늘 제가 사건을 전해드리는 동안에는 제가 애비 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아직 3주도 되지 않았는데요. 자료가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해외 보도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날 2023년 2월 24일로 돌아가 볼게요. 2023년 2월 24일 금요일이었어요. 경찰이 홍콩의 외곽지구인 타이포의 룽메이취엔 마을 아파트의 1층을 급습해요.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데 3층까지 있는 공동주택으로 보여요. 경찰이 이유 없이 여기에 들이닥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유는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문을 열었는데 가구 하나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정말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경찰이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훼손이 되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냉장고에서 발견됐고요. 나머지 일부는 2개의 솥 안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이미 열에 의해서 익혀진 상태였고 무, 당근 이런 식재료들하고 막 뒤섞여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대요. 마치 뚜껑을 열면 누군가 음식을 만들다가 덮어놓은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할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솥들은 당일이 아닌 이틀 뒤인 26일에 발견이 돼요. 이외에도 집 바닥에는 인체의 일부로 보이는 조직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이 참혹한 현장을 뒷받침하듯 각종 도구들, 전기, 고기 분쇄기, 망치, 비옷, 장갑, 안면 가리개, 이거는 피가 안 묻으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급 핸드백, 이 핸드백이 발견이 돼요. 보라색, 핑크색 핸드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애비 초이의 핸드백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들도 함께 발견이 됐거든요. 이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조각들이 사흘 전인 2월 21일에 실종 신고됐던 애비 초이의 시신이었던 거예요. 법의학자들은 여기서 발견된 그 두개골 뒤쪽에 구멍이 있었거든요. 이 구멍이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비 초이는 어쩌다 실종되고 이런 이름 모를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걸까요? 발견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얼마 뒤에 체포된 범인들의 정체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명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녀를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한 범인들의 정체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시댁 식구들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2월 24일에 유력 용의자로 애비 초이의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의 형을 체포합니다. 전 아주버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혐의는 시신 훼손, 유기였어요. 전 시아버지는 심지어 전직 홍콩 경찰이었는데 2005년에 강간 사건에 연루돼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자, 다음 날인 25일에는 홍콩 란타오 섬에서 쾌속정을 타고 도주하려던 전 남편 알렉스 쾅까지 붙잡게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탈출을 도왔던 41세의 남성도 함께 체포됩니다. 알렉스 콩이 체포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금품이 어마어마했어요. 4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고급 시계까지 챙깁니다. 완전히 그냥 홍콩을 떠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챙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었습니다. 6번째 용의자 애비 초이, 전 시아버지의
47세 내연녀까지 추가로 체포된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범행 장소를 임대하거나 콩 일당에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도 이 살인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체 그들은 왜 에비초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드러난 내용들 정도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또 사실에 기반한 여러 추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이 배경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더 분노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에비초이, 그리고 남편 알렉스 콩이 결혼을 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시작됐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1994년생인 에비초이는 2012년 18살의 나이로 전 남편 알렉스 콩과 결혼을 해요. 둘 사이에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홍콩의 유명 식당 체인 오너의 아들과 재혼합니다. 에비초이가 재혼을 해요. 여기서도 2 아이를 낳아요. 근데 2 사람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혼을 한 이후에도 에비초이가 전 남편, 전 시댁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좋게 이어나갑니다. 심지어 이혼 1년 후인 2016년에 재혼을 했을 때도 전 시댁과 남편을 챙겨요.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관계가 연결된다, 가끔 보고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 시댁과 남편이 완전히 에비초이에게 금전적으로 100% 이상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의지의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죠. 일단 전 남편의 형, 전 아주버님인 안소니 콩은요, 그녀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전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계속 그녀에게 용돈을 받아서 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명의로는 엄청나게 비싼 집을 구매하거든요. 120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 이게 홍콩 커우릉의 최고급 주택가인 카두리힐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서 전 남편의 가족들이 이혼 후에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에비초이는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유층이죠. 그런데 알렉스 콩의 집안은 상대적으로 아주 빈곤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경제적 의지. 이런 와이프를 만났으니 이제 내 살 길은 해결됐다, 펴졌다. 이런 거였겠죠? 심지어 체포될 때도 무직 상태였습니다. 무직인 알렉스가 이 비싼 시계와 거금을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결혼을 한 순간부터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도왔던 전 아내이자 내 자식들의 엄마를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녀의 돈으로 지는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정말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진짜. 자,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 범행 동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유력한 범행 동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비초이가 세금 때문에 이 집 있잖아요. 비싼 집. 이 집이 세금 때문에 전 시아버지 앞으로 명의 수탁을 해뒀던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명의 수탁에 대해서는 자막으로 달아놓을게요. 이때 에비초이가 이 아파트를 167억 원에 매각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 예상으로는 에비초이는 당연히 아파트 구매 비용을 자신이 다 냈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도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홍콩법상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수탁자인 시아버지는 명의가 내 걸로 되어 있는데 네가 돈을 냈어도 내가 가져야지 법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과정에서 에비초이가 이 집 팔 거니까 좀 다른 살 곳을 좀 알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갑니다. 이게 진짜 세금 때문에 시아버지 명의로 해주면서 그냥 그 김에 거기서 살게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사주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발목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경찰은 이 시기에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전 시아버지가 모든 범행을 다 계획하고 사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6개월 사귄 마사지사 출신의 내연녀까지 포함된 거고요. 돈 준다고 했겠죠. 같이 하면. 사실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 범행 장소, 여기가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몇 주 전에 전 시아버지 명의로 임대했던 곳이에요. 멀쩡하게 크고 좋은 비싼 아파트를 두고 이런 변두리에 집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주를 할 목적이었으면 가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된 게 하나 없고,
주거의 목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집이었던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홍콩 매체에서 범행 동기로 추정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에비초이가 새로운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만 죽으면 그 재산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걸 노렸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동기는 돈 때문에 생긴 갈등과 분노였든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든 결국엔 돈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죽이고 나서 에비초이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왔다고 치면 그걸 본인들이 어떻게 가져갈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인간이길 포기했기 때문에 제2의 범행을 계획했을까요? 분명히 얘만 죽이고 나면 이번 일만 깔끔하게 끝나고 나면 너 얼마 이렇게 줄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6개월 사귄 내 연녀가 미쳤다고 이런 범죄에 동참을 하겠어요. 에비초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전 재산을 바로 취하고 공범에게는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겠죠. 이게 수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너무 비협조적이래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에비초이를 죽이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홍콩 외곽 지역에 있는 허름한 집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범행 디데이 2월 21일이 됐어요. 에비초이가 아이를 데리러 나갔다가 2월 21일에 실종됐었잖아요. 여기는 호만틴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 카두리 언덕입니다. 범인들이 이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이게 그때 마지막으로 찍힌 그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그녀가 실종된 이후에 어떻게 경찰이 범행 현장을 급습하게 된 걸까?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걸까? 그 과정을 좀 찾아봤어요. 실종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전 남편 알렉스 콩의 가족들을 만나서 소재를 묻거든요. 에비초이에 대한 것도 당연히 물었고요. 그러니까 아들 어디 있냐, 며느리 어디 있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 아주버님인 안소니 콩도 그렇고 전 시부모도 그렇고 다 뭔가 제대로 이렇다 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비초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느꼈어요. 뭔가 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 의심의 씨앗이 커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최근에 에비초이가 전 남편의 가족들과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런 조사 내용들, 그리고 CCTV 영상에 찍힌 그녀가 어떤 차에 타는 장면, 이게 형이 운전하던 7인승 차였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차량의 GPS 기록을 확인해요. 그리고 타이포의 룽메이 취엔, 그 살인사건 현장이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낸 거예요. 이미 이곳에 그녀가 왔던 것도 사실 다 유인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보여요. 수십 명의 경찰이 이곳에 배치됐고요.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돼요. 이런 말을 해요. 한밤중에 젊은 여성과 남성이 말다툼을 심하게 했었다. 그때 소음이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싸웠다. 이런 몇 가지 정보를 듣게 된 거죠. 경찰은 마을 사람들의 제보, 그리고 이 지역에 설치된 CCTV 영상, 해당 지역에 주차된 차량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을 분석했고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한 지 24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 3층 건물의 1층을 범행 현장으로 확인하고 급습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냥 살인만을 위한 장소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현장에서 에비초이의 신분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가방, 이런 것들까지 발견이 되면서 그녀가 살해된 거라고 보도되고 또 유력 용의자들도 빠르게 체포가 됐는데요. 정확한 신원은 3월에 DNA 검사를 통해 밝혀져요. 솥에서 회수된 그 머리뼈는 그 에비초이의 것이 맞았고요. 머리 뒤쪽에 있었던 구멍, 이게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에비초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전교생들이 휴대폰 사용하는 걸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조사를 하면서 이게 뭔가 진짜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 같은 게 있었거든요. 보통은 정신적으로 좀 분노한다거나 이 정도로 그치고 딱 멘탈 잡고 원고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그 잔인하게 훼손된 모습이 떠올라서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돈 때문에 돈에 미쳐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건 다 취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자기 손주 엄마잖아요. 자기 자식의 엄마고. 그런 사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제는 죽여도 되는 쓸모없는 생명체 정도로 취급했다는 게 이게 읽어내려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타국에 살고 있는 남 그리고 성인 여성이면서 늘 이런 사건을 접하는 저도 이게 막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인데
실제 애비초이의 자녀들과 주변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상담도, 그러니까 심리 상담 같은 것들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녀의 몸통과 손을 찾고 있어요. CCTV 영상에서 누군가 이 쓰레기 수거 장소에 뭔가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었거든요. 그래서 굴삭기와 불도저로 매립지를 샅샅이 뒤졌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잠수부 포함 12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살해 자체가 정말 죽을 죄라는 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홍콩 범죄학 센터를 설립했던 한 교수가 지난 50년간 홍콩에서 약 12건의 시신 절단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는데 이게 홍콩의 모습. 여러분들 홍콩 혹시 가보셨어요? 정말 이렇게 뻥 뚫린 하늘을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일단 길도 되게 좁고요. 제가 간 곳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좀 건물도 되게 높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트여있는 와이드한 느낌의 하늘을 본 적이 없고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좁고 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하늘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아파트도 많고 인구 밀도가 정말 높습니다. 다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자들이 시신을 숨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곳은 그냥 차 끌고 저기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오면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홍콩은 아파트는 서로 막 겹쳐있지, 사방에 다 이웃들 눈이지, 이러니까 뭘 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앞마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인범이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면 이 시신을 들고 100가구 이상이 함께 쓰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발견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흔적 자체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꼭 이게 홍콩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절대 안 벌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홍콩 사건에 관심을 좀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독 이런 사건들이 좀 많다는 걸. 이럴 일이 없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들을 보면 과연 정말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예상도 하게 되네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은 애비초이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녀를 사랑했던 친구들일 거예요. 홍콩법에 따르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종신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원래 사형은 1993년에 폐지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형제도 복구하라고 난리예요. 이 범죄의 민낯을 빠짐없이 드러내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걸 유튜브에서 소모되는 그냥 무서운 공포 콘텐츠 정도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 해결, 재판, 처벌, 가족들의 회복까지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